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박씨 할머니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인사 올려요. 서울에 살고 있는 박씨라고 해요. 젊을 때는 자식 뒤치다꺼리 하랴, 남편 내조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보냈고, 그러다 보니 세월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다들 이미 체감하셨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전하고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제 경우에는 가족하고 분리되어 혼자 지내는 게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엄마, 아버지 하면서 따라다니던 우리 민수가 대학 가고 자기 밥벌이 시작하니 얼굴은커녕 전화 통화 한 번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남편과는 최근에 사별했어요. 평생을 같이 함께 했던 양반인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췌장암이라더군요. 너무 늦게 발견돼서 의사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인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은 한 분도 금방 따라가신다고. 저도 머리로는 그냥 외로워지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그 입장이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항상 2개씩 놓던 수저를 하나만 놔야 하고, 이부자리에도 2개씩 놓던 베개를 하나만 놔야 하고, 하나, 하나, 하나. 모든 게 하나로 변해가는 순간, 이 세상에는 나 혼자만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던 제 상태가 급격하게 심해진 건 바로 집 앞 철물점 주인 때문이었죠. 남편이 떠나고 저는 집을 처분한 다음 주택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는 철물점이 있는데 주인 인상이 정말 사납고 무서웠죠. 뭐라고 해야 하나,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죄인처럼 느끼게 한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은 집 화장실 전등불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전에는 남편이 항상 갈아줬었는데 제가 직접 하려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철물점 주인에게 가서 화장실 불을 좀 갈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바빠요. 나중에 오던지 하면 해드릴 테니까 일단 돈부터 놓고 가세요. 그리 말하고는 비키라고 소리치더니 거칠게 어디론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저는 그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꼴사납게 넘어졌죠. 제가 넘어지거나 말거나 철물점 주인은 씩씩대며 떠나버렸고 길가에 넘어진 저를 보며 사람들은 수군대기만 할 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내가 젊을 때만 해도 아가씨 괜찮냐며 물어봐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보기 싫은 늙은이가 되니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현실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집에 돌아갔어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저 조용히 가만히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상황이 바뀐 건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부터였어요. 제가 자기들 연락도 안 받고 집에만 있으니까 불안해서인지 직접 집에 왔더라고요. 민수가 제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입력하고 들어왔죠. 둘 다 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더군요. 그럴 만도 했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거의 3달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니까요. 더럽거나 추레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나중에 민수에게 듣기로는 제가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더군요. 그날로 아들이 저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에 데려갔죠. 저도 몰랐는데 정신과더라고요.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뿔테 안경을 낀 의사가 차분하게 답하더라고요. 감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라고,
최근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남편분 사별한 것과 관련해 영향을 받으신 것 같다고. 아드님이 곁에서 함께 도와줘야 한다고 말이죠. 의사는 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은이에게 가능하면 가족이 곁에서 함께 지내는 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합가를 하라는 건데 저는 기대도 안 했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민수와 지은이는 애초에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저를 굳이 다시 데리고 살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민수가 제 손을 꼭 부여잡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상태가 이 정도로 안 좋은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일 때문에 신경을 쓰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라도 정신 차릴게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멍하니 민수를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진심인가 하면서요. 그러면서 며느리 지은이의 눈치를 자연스레 보게 되더라고요. 표정을 잘 관리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지은이의 표정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주변에서 자식네와 합가했다가 험한 꼴을 봤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쩌지 하고 고민하는데 민수가 이번엔 제 앞에 얼굴을 마주하며 말하는 거예요. 부탁이에요, 어머니. 아니, 엄마. 나 이렇게 엄마 떠나보내면 나중에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아요. 민수의 말이 가식이 아닌 진심이구나. 그것을 느낀 순간 다른 고민은 모두 사라졌어요. 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저와 아들네 가족의 합가는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살짝 신이 나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가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그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나는 아들네 집에 대접을 받으러 가는 어른이 아니라 종이라고 생각하자. 그저 식객으로서 눈치 보며 지내자 하는 인식을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냐고 하시면 그게 말이죠. 저는 정말 아들네와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 때문에 하게 된 합가인데 저 때문에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청소나 빨래 같은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지나쳤어요. 며느리 지은이에게 도와줄 게 있냐고 몇 번 물어보고 도와달라면 도와줬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돕지 않았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지은이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게 티가 났나 봐요. 나중에 지은이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지금 어머니가 제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지은이의 말에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아들 부부와 편히 지내게 되었죠. 매일 저녁에는 민수와 지은이 그리고 손자 다온이와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그 시간은 하루 중 제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이었죠. 고등어 조림 맛있네. 자기가 한 거야? 아니,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야.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 손맛 좋으신 거. 어머니가 한 거예요. 어쩐지 맛있더라. 민수와 지은이에게 참으로 고마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노인인 저에게 이리 잘 대해주다니요. 천륜도 저버리는 요즘 세상에 이리 저를 귀하게 생각하다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 아들과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마음이 고운 아이들이라. 정말 그게 제 복이구나 싶었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것도 아닌 게 문제의 발단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앞서 저녁을 같이 먹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없이 바쁜 아침이나 집에 저 혼자만 있는 점심을 제외하면 저녁은 온 가족이 마주 앉아 꼭 함께 먹으려고 노력해요.
그건 아들 민수의 고집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녁은 꼭 어머니랑 같이 먹어야 한다면서요. 그 마음이 고마웠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정말 딱 한 가지 제 눈에 거슬렸던 게 있었어요. 바로 잔반이었죠. 어릴 적에 힘들게 살아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밥그릇에 쌀 한 톨이라도 남으면 그 꼴을 보기가 힘들다는 걸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릿고개를 온몸으로 체감하며 자랐던 터라 잔반이 남는 걸 참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민수랑 지은이, 다온이는 셋 모두 밥이나 반찬을 많이 남기더라고요. 특히 생선을 먹을 때는 그게 더 심했어요. 뼈에 붙은 살은 거의 뭉텅이로 남겨버리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잔반을 남기지 않는 게 어떠냐고 하고 싶기도 했지만 앞서 말했듯 저는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편이었어요. 민수와 지은이가 저에게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차마 입으로 말은 하지 못하고 다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혼자 남아 조용히 남은 것들을 제가 먹었죠. 제가 남은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지은이가 걱정하면서 오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식사가 부족하셨어요? 새로 해드릴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습관이야, 습관. 습관이요? 응. 나도 이제 늙은 노인네라 밥이나 반찬 남은 건 보기가 괴로워서 말이야. 의도치 않았지만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보게 한 터라 마음이 조금 불편하면서도 살짝 시원하긴 했어요. 내가 이렇게 먼저 솔선하면 민수나 지은이도 잔반을 조금 덜 남기지 않을까 싶었죠. 그러면 나중에 다온이도 그걸 보고 배우지 않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사람 일이 생각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지은이가 학부모 상담 때문에 다온이 학교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평소처럼 지은이가 차리는 저녁 식사 준비를 돕는데 표정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뭔가 어둡고요.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차림을 돕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 조금 답답했죠. 그렇게 식사를 시작하는데 평소랑 조금 다른 거예요. 민수랑 지은이가 잔반을 거의 남기지 않고 싹싹 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솔직히 기뻤어요. 내 노력의 결과가 드디어 빛을 보는 건가 싶어서요. 다만 아직 다온이는 그대로였죠. 잔반을 많이 남기더군요.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제가 습관적으로 움직여 다온이가 남긴 밥과 함께 먹던 것 중에 남은 반찬을 제 앞으로 끌어당겼답니다. 그런데 그때 민수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온이 너는 잠깐 네 방으로 들어가 있어. 무슨 일인가 싶었죠. 다온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민수랑 지은이가 둘 다 제 앞에 심각한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앞으로는 잔반 같은 거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잔반? 아니, 나는 그냥 남은 반찬이 아까워서 먹은 거였어. 어머니 말씀 이해해요. 그런데 말하던 민수가 지은이를 흘긋 보면서 말꼬리를 흐리더라고요. 마치 뭐라고 말 좀 해보라는 듯이요. 지은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늘 제가 다온이 담임하고 상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온이가 일기장에 어머님 이야기를 썼대요. 내 이야기를 뭐라고 썼다니? 제가 눈을 끔뻑거리며 있으니까 지은이가 난처한 얼굴로 말을 잇더군요. 그게 우리 할머니는 맨날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다고. 그래서 아이 담임이 놀라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덩달아 저도 놀랐고요. 담임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집안에 계신 높은 어른이 잔반 같은 걸 계속 먹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잔반 같은 건 먹지 말아주셨음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아들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었는데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며느리 지은이가 담임에게 불려가도록 만들었다니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제 얼굴이
새빨간 홍당무처럼 변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요. 그 후로 한동안 잔반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부탁대로 최대한 따르려고 했죠. 하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 달라진 건 낮잠이 늘었다는 거였어요. 집에서 딱히 할 일도 없고 무료해지니 점심을 먹고 나면 노곤해지고 잠이 오더라고요. TV나 유튜브를 보는 것도 눈이 피로해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거실 소파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잠에 들었는데 젓가락 같은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들네가 식탁에 앉아 먼저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깬 걸 보고 지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겸연쩍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너무 곤히 주무시는 것 같아서 차마 깨우지는 못하고 저희끼리 먼저 밥 먹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식사하셔야죠. 저는 비몽사몽한 걸음으로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낮잠을 너무 깊게 잔 모양이었어요. 저를 깨워도 일어나지 못했다니 다른 가족들에게 서운할 이유도 없었죠. 식탁에 앉으니까 지은이가 제 앞에 하얀 쌀밥을 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밥 한 술 뜨려는데 다온이가 말하더군요. 엄마, 나도 쌀밥 먹을래. 콩밥 싫단 말이야. 다온이가 먹고 있는 건 검정콩이 가득한 밥이었어요. 아무래도 아직 어리니 지은이가 일부러 콩을 먹으라고 챙겨준 모양이었죠. 말 그대로 어린아이의 어리광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가 귀에 울려서 귀찮으면서도 저 때만 들을 수 있는 땡깡이구나 싶어서 흐뭇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단호했어요. 최다운, 너 또 쓸데없는 고집 부릴 거야? 엄마가 콩 많이 먹어야 키도 큰다고 했지. 잔말 말고 빨리 먹어. 싫어. 나도 할머니처럼 쌀밥 먹고 싶다고. 할머니는 훨씬 어른이시잖아. 너랑은 다르다고 했지. 뭐가 다른데? 엄마가 할머니는 음식 찌꺼기를 좋아해서 먹는 사람이라며. 다온이의 말에 밥 한 술을 뜨려던 제 손이 멈칫했어요. 제 맞은편에서 밥을 먹던 민수도 다온이를 다그치던 지은이도 모두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죠. 제 앞에 놓여진 밥에서는 뜨끈한 온기가 모락났지만 밥상의 분위기는 한겨울처럼 차갑게 식었어요. 가장 당혹스러운 건 저였어요. 계속 땡깡을 피우는 다온이를 제외하고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그래서 일단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속 그 식탁에 있어봤자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나는 오늘 저녁 안 먹으련다. 곧바로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들어오자마자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게 들렸죠. 민수가 지은이와 다온이에게 큰 소리를 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이미 상처받은 제 마음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죠. 문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온 걸까? 사실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리 눈치를 봐도 결국 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랬을까? 이 답답한 미련퉁이야.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늦은 밤이 되었고 바깥에서 들리던 민수의 큰 소리도 점차 잦아들더군요.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노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예요, 민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민수가 들어오더니 곧바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니. 지은이랑 다온이도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민수가 말을 하는 중에 지은이랑 다온이까지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셋이 제 앞에서 연신 슬픈 얼굴로 말하더군요. 죄송하다고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고요.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뿐. 나이가 먹으니까 마음은 급해지고
용서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이상하게도 용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은 더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찬찬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괜찮다. 괜찮아. 애초에 내가 잔반을 먹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지. 제 말을 용서의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셋의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민수가 고개를 들고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 타이밍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번 주말에 가족 사진을 같이 찍으시는 건 어떠세요? 가족 사진? 네, 다운이 학교에서 자기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걸로 액자를 만들 건가 봐요. 이참에 어머니까지 함께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제 방에서 민수와 지은이와 다온이가 떠나고 깊은 새벽이 되어 고요해진 밤에 저는 홀로 생각에 잠겼어요. 저 셋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물었나? 아니었어요. 제 가슴에서는 아직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죠. 그저 잔반 몇 번 먹었다고 찌꺼기 먹는 존재로 불렸던 것에 대한 모멸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저 셋을 진심으로 용서했는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제 앞에 온 가족이 몰려와 있는 게 불편해서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가족에게 내 행동이 존재 자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괜찮다고 했을 뿐이었죠. 그날 밤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던 생각은 하나뿐이었어요. 이 집에 내가 계속 머무는 것이 맞을까? 그 생각뿐이었죠. 주말은 금방 다가왔어요. 민수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까운 사진관으로 향했죠. 저까지 포함한 온 가족이 모인 사진 한 장. 그리고 저를 뺀 민수네 가족만 한 장. 그렇게 총 2장의 사진을 찍고 바깥으로 나왔답니다. 그날 나들이는 좋았어요. 함께 외식도 했고 좋은 공원도 가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상하리만치 제 마음은 편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보게 된 건 공원을 함께 산책하는 한 무리의 노인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뭐지 싶어서 지켜봤죠. 하하호호 웃으며 자기들끼리 힘차게 걷더라고요. 다들 제 나이 또래 같았어요. 무슨 모임이냐고 물어보고도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민수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이상하리만치 공원에서 봤던 노인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주변에 아들이나 딸도 없이 자기들끼리 다니는데 행복하고 활기차던 모습이 눈에 계속 남더라고요. 덕분에 잠을 설쳤죠. 아침 해가 창을 통해 비치더니 바깥에서 다온이가 등교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가보니까 다온이가 갈색 봉투를 들고 막 나가던 참이더라고요. 지은이가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이제 학교에 가져가서 액자에 담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냐고 하는 것뿐이었어요. 민수도 지은이도 출근하고 나니 집에 혼자 있기가 무료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옷을 챙겨 입고 바로 앞 천변 공원에 갔어요. 덥지도 차지도 않은 바람을 느끼며 산책로를 걸었죠. 어느 정도 걷다가 지쳐서 가까운 벤치에 몸을 기대어 앉았어요. 혼자 걷는 게 좋기도 했지만 적적한 느낌이 없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제 본 노인들하고 비슷한 느낌의 무리가 제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힘차게 산책로를 걸으며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불현듯 말을 걸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아들네에 피해를 끼친 전력이 있는 기억 때문에 쉽게 행동에 나서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그들을 관찰하기만 했죠. 모두 표정이 밝더라고요. 대화도 활기차게 하면서요. 뭔가 부러웠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런데 이런, 아차. 그 중에 한 명하고 눈을 마주치고 말았어요.
당황한 제가 황급히 시선을 피했는데 이미 그 여자분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더라고요. 혼자 산책 중이신가 봐요. 아, 네, 뭐 그렇죠. 괜찮으시면 다음에는 저희랑 같이 하는 건 어떠세요? 저희도 주에 몇 번씩은 꼭 같이 산책을 하거든요. 같이요? 네, 같이요. 저희는 저기 노인센터에서 나온 동아리 사람들이에요. 여자분이 말을 하면서 근처에 있는 건물 하나를 손으로 가리키더라고요. 눈이 침침해서 어떤 건물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단어 하나는 머릿속에 명료히 남았죠. 노인센터.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그럼 그 노인센터라는 곳에 가면 저도 함께 걸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산책분이겠어요? 영어도 배우고 춤도 배워요. 이 지역에 사는 분이시죠? 아니요. 잠깐 아들네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시면 댁 근처의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될 거예요. 예전 동사무소요. 가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물어보면 다 알려주거든요. 요즘은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저 같은 노인들이 영어를 배운다고요? 주책이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웃으니까 여자분도 웃더라고요. 문득 내가 아들네에 온 후로 이렇게 밝게 웃어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자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마친 여자분은 미소를 지으며 일행을 다시 인솔의 산책을 시작하더군요. 노인센터. 그 단어를 입에 몇 번 어물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네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저녁은 저 혼자 집에 있는 날이었어요. 민수가 자기네 직장 동료 가족과 식사 약속이 있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지은이와 다온이도 함께 나갔고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 한가운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온이가 학교 과제로 만들었다는 액자인 게 분명했죠. 그리고 그 액자 속 담긴 사진은 제가 빠진 민수와 지은이 그리고 다온이만 담겨 있는 사진이었어요.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다가 주방 식탁 쪽에 무언가 있는 걸 발견했죠. 식탁 위에 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더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액자에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게 이 집 벽에 걸릴 일은 없다는 걸 그 순간 분명히 깨달았어요. 제가 담긴 액자를 들다가 손이 따끔. 액자 거리 쇠 부분에 손가락이 넓게 베었더라고요. 새빨간 피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넓긴 했지만 깊은 상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피가 새어나오는 그 열기와 고통, 그 맹렬함을 가만히 느끼고 있으니 아이러니하게도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가장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고 그날 처음으로 피를 흘리며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는 민순의 가족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죠. 저는 손에 붕대를 단단히 감고 곧바로 짐을 챙겨 아들네에서 나왔어요. 더 기다릴 필요도 없었죠.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 원래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떠나던 그날의 풍경 그대로더군요. 제가 갈지 못했던 화장실 전등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두컴컴하게 있었죠. 하지만 그 집을 떠나던 저와 새롭게 돌아온 저는 분명히 달랐어요. 저는 가만히 전등을 바라보고 있다가 집을 나서 철물점으로 갔어요. 일전에 저를 불친절하게 대했던 사장이 그대로 있었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눈빛은 여전하더군요. 가슴이 떨렸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퉁명스럽게 말하며 저를 밀치고 지나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손에 상처 때문에 붙인 붕대가 만져지더군요. 그 감각을 느끼며 고개를 들어 철물점 주인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우리 집 전구 좀 갈아줘요.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저를 잠시 바라보던 철물점 주인이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요. 그때도 말했지만 일단 돈을 놓고 가면 나중에
아니요. 지금 당장 해줘요. 제 말에 철물점 주인이 흠칫하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군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죠. 그러자 조금 더 저를 쳐다보던 주인이 어깨를 으쓱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지금 가서 갈아드리죠 뭐. 솔직히 긴장한 것에 비해 너무 쉬운 대답이라 놀랐어요. 철물점 주인은 겉으로만 차가울 뿐 막상 제 집에 들어오니 성의껏 일을 하더라고요.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언덕 하나를 넘어 좋은 풍경을 보고 나면 더 큰 산에서는 어떤 절경을 보게 될지 기대하며 오르게 된다는 걸요. 철물점 주인을 넘고 나니까 곧바로 다음을 위해 몸이 절로 움직이더라고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향했어요. 번호표를 뽑고 제 순서를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와서 들었던 대로 몇 가지를 물어보니 관련 직원을 친절하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뒤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알고 보니 사는 동네마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르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도움으로 산책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저랑 비슷한 노인들과 함께 가까운 산책로를 주에 한 번씩은 꼭 걷는답니다. 그 외에 경제적인 지원도 몇 가지 받았죠. 특히 이른 아침에 나가서 동네에 늘어진 쓰레기를 줍는 일자리를 나름 보람차게 하고 있어요. 이전에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우울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고요. 하지만 처음으로 행동을 하고 나니까 정말 많은 게 바뀌더라고요. 집을 나서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유하고 역시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이죠. 민수와 지은이에게도 당연히 연락은 왔었어요. 제가 떠난 늦은 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시냐고 놀란 목소리로요. 그래서 저는 놀랄 것 없다며 차분하게 답을 했죠. 그간 너희한테 신세 많이 졌다. 그런데 혼자 집에 있는 동안 생각해보니까 그 집에 나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너희한테 괜히 피해만 더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앞으로는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낼 테니까 내 걱정 말고 다운이랑 지은이 잘 챙기면서 살아. 내 얼굴이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민수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며 난리를 쳤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 어쩔 수 없이 물러나더라고요. 저라고 제 배로 낳아 키운 아들이 그립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더라고요. 좋게든 나쁘게든 말이에요. 혹시 과거의 저 같은 상황에 노인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시라고. 가까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구하시라고. 그렇게만 하신다면 정말 인생이 달라지실 거예요. 저 혼자 사는 집 벽에는 그때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요. 제가 직접 못질을 해서 벽에 걸어 놓은 것이죠. 사진을 볼 때마다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지만 저는 스스로 분명하게 되뇌곤 해요. 가족도 가족이지만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부터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한다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박씨 할머니의 애틋한 사연에 가슴이 찡해졌답니다. 박씨 할머니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정답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